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말해봐. 아이씨, 들었잖아. 집 날아갔다고. 아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짐 날아갔으니까 짐 싸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나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래. 당신 지금 나 상대로 몰래카메라해? 야, 나 속 시끄러워 죽을 것 같아. 아이, 잠깐. 그래, 화내서 미안한데, 그냥 좀 한 번만이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나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네가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달려들 듯 물어보는 게 더 힘들어. 말 돌리지 말고. 저는 결국 참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저희가 싸우는 건 매번 비슷한 사건이나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뭐랄까, 둘이 뭉실 그냥 뭐든 좋은 게 좋은 거지, 혹은 꿍꿍이를 숨기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눈이 삐었지. 연애할 때는 그게 남자라서 속이 깊고 생각이 많은 신중한 타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의문스러운 사람이었을 뿐 짓불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처음 깨달은 건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왜 사람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뉘앙스라는 걸로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툭하면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둘 산다고 20몇 평. 그거 숨 막혀서 안 돼. 신혼이라고 해서 붙어 산다? 아우, 싸움나. 남자는 자기 동굴이 있어야 하고 여자는 자기 안식처가 있어야 하는 게 본능이거든. 적어도 방 4개, 2명이니까 1명이 20평씩 40평대는 있어야 그게 집이지. 그 말을 연애 기간 2년 내내 들어보세요. 당연히 이 사람은 40평대 집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사실 확인하지 않고 짐작만으로 그러려니 한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말입니다. 40평대 집이긴 했습니다. 문제는 반전세, 그것도 월세 50을 내야 하는 환경이었으니 문제죠. 이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집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저한테 그 집 채워 넣을 가구와 가전 리스트를 줬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당황해 하실 정도로 정확한 모델명까지 적혀 있는 리스트였습니다. 살짝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했지만 엄마는 집을 해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무리해서 그 모든 것을 맞춰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했죠. 그러다가 6개월 뒤 집주인에게 월세 2달 밀렸다는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아마 처음으로 크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그때 싹수를 알아봤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니 입 다물고 묵묵히 구박을 듣다가 어느 순간 버럭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자초지종 확인 안 하고 속물처럼 40평대 아파트라니까 넙죽 받아먹은 네 잘못도 있는 거야. 네 허영심 채워주려고 나도 힘들었거든. 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한테 핑계를 돌리는 이 인간,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때 확 이혼 도장 찍었어야 하는데 뭔 정신을 차렸는지 손이 발이 되게 빌길래 일단 용서하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에게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생겼습니다. 하나하나 미심쩍었던 걸 확인하고 넘어가니 이거 저한테 사기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는 든든한 중견기업 과장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과장 자리는 저랑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때려쳤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친구랑 같이 변두리 사무실 하나 얻어 고군분투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 왔던 회사 동료들도 죄다 하객 알바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 직장에서 사고를 쳐서
피에 입히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였고요. 그것까지는 저한테 면이 서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 좋게 좋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비슷한 거짓말이 계속되었어요. 분명 공동 통장에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하는데 비거나 모자라면 저 몰래 빼서 다른 데 쓴 거였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그런 걸 참지 않고 따지기 시작하니 당연히 그 사람도 피곤해졌겠죠. 문제는 그 피곤함의 시작이 자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본인이 제대로 했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을 거잖아요. 어쨌건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 점점 오해가 깊어져 갔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시댁과 좋을 리는 없죠. 저희 시어머니 너무 당연하게 아들만 하시는 분이고 저는 아들 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남편이 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말 큰 손해를 입었고 당장 돈으로 배상하지 않으면 기소당할 위기가 온 거죠. 자기는 절대 감옥은 갈 수 없다고 징징거리다 결국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 한 번만 살려줘. 사업은 원래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 내가 얼른 재개할게. 그동안 조금만 나랑 같이 해주라. 나 당신이 해달라는 거,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이 집 전세금 빼서 일단 급한 거 막자. 어? 그럼 당장 어디 가서 살게? 당신은 당신 집으로, 나는 친정으로 그렇게 갈라서 살아?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 건강도 안 좋으신데. 내가 우리 엄마 입도 뻥끗 못하게 할 테니까 딱 3년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자. 어? 뭐? 그 집에 우리 살 공간이 어딨어? 그리고 3년? 난 못해. 당신도 알잖아. 어머님이랑 나랑 3년은커녕 3시간도 같이 못 있어. 어머님 성격은 당신도 고개 설레설레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3년을 같이 살자고 해? 아니, 너도 회사 나가잖아. 아침 일찍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얼마나 마주치겠어? 그리고 주말에는 친정 가 있어. 아니면 내가 정말 매주 당신 데리고 놀러 나갈게. 어? 남편은 정말 목숨 걸린 사람처럼 저한테 간절하게 들러붙고 빌고 설득을 했습니다. 사람 정이라는 게 뭔지 그 모습을 보니 또 짠하대요. 그래, 남편 말대로 본인이 다 막아준다 하니 한 번 더 믿어보자 라는 마음 반, 그리고 출퇴근하면 마주칠 일 적겠거니 하는 마음 반으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이 절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박쥐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를 며느리로 환영하며 좋아하셨던 이유를 나중에 알고 좀 기가 막히긴 했죠. 저희 친정 아빠가 국내에 몇 없는 기술직입니다. 사양 사업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술자가 저희 아빠예요. 당연히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서로 아빠를 모셔가려 하고 퇴직 후에는 바로 재취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너무 원하는 곳이 많아서 월수금은 A업체, 화목도는 B업체에서 일을 해주세요. 하루 5시간만 하는데도 한 업체에서 나오는 돈이 일단 회사 부장급 급여입니다. 신고가 한 군데서만 들어가야 해서 연금은 한쪽으로만 나오지만 나머지 회사에서도 상여금과 인센티브로 꽤 큰 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버지가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신다는 게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꽤 크게 다가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평생 시어머니 등골 빼먹고 살던 한량이라고 남편한테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도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량이었다. 엄마가 고생했다 하길래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시누이가 확 진실을 말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젊은 시절 시어머니가 좀 이상한 데 빠지신 적이 있대요. 어린 시누이가 자꾸 경기를 하고 울면서 잠을 안 자니까 동네 할머니 소개로 무당을 찾아갔고 우연인지 아닌지 무당을 만난 후에 시누이가 멀쩡해졌다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어린 애들이 왜 가끔 성장통 같은 거 심하게 겪으면 밤에 울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건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여튼 시어머니는 귀 얇고 성격 자체가 파르르 잘 흔들리는 사람이다 보니 혹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아주 그 무당을 신처럼 모셨대요. 집에 돈 쌓일 새 없이 갖다 바치고 주변 사람들 끌고 가서 다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결국 사기꾼 무당은 큰돈 홀랑 해먹고 야반도주 해버리고 시어머니는 빚과 주변 사람들의 원망을 안고 버려졌죠. 그걸 시아버지가 근 10년에 걸쳐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편찮으셨대요.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 엄마 등골 빼긴 했지. 돌아가시기 전 딱 1년. 그런데 엄마, 그 전에 아빠가 엄마 사고 친 거 10년을 수습했잖아. 그때 힘 다 빠지고 사람 망가진 걸 누구 탓을 해? 하여간 엄마도 이상해. 그 말을 생각 없이 내뱉고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기는 했지만 전 알았습니다. 아, 저 입 가벼운 시누이가 한 말이 진짜겠구나 라고 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얼굴만 벌개지더니 며칠 뒤에 저한테 변명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다 우릴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하여튼 제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거 알지? 무시해. 그때도 사실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자식들이 어느 정도 크면 부모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엄마는 이래서 나쁘고 아빠는 이게 불쌍하고 엄마는 이 부분을 이해할 만하고 아빠는 이건 안 좋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남편과 시누이는 이상할 만큼 어머님 편만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셋이 똑같은 인간들이라 그렇다는 걸 말입니다. 셋 다 속에 뭉근하게 꿍꿍이 속을 가지고 사람 떠보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입속 챙기면서 불리한 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무시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사고가 크게 터지기 전까지 뭉개고 있다가 사고 터지면 남 탓하며 미루는 것까지도 같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라 서로 끼리끼리 노는구나를 어렴풋이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그걸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고 말입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 된 곳은 남편이 결혼 전에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장남이라고 화장실 딸린 큰 방을 쓰다가 장가 오면서 시누이가 그 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이 아니면 도저히 둘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그 방을 비워주고 예전에 자기가 쓰던 방으로 돌아가게 된 시누이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대놓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한테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둥, 그냥 좁은 방에서 같이 뒹굴 나는 둥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난감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방 안으로 들어가 계속 달래고 어르면서 결국 방은 비워주게 되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정말 사사건건 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믿은 제가 잘못이지만 남편은 한순간도 저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회사에서 일찍 나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게 직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근처 카페를 전전하고 야근을 자처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시나요? 그렇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건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실수 있기는커녕 시어머니 폭언에 시누이 비아냥,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산다고 해도 저희 부부 빨래는 해야 하잖아요. 주말에 빨래라도 할라치면 어느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빨랫감을 한가득 안고 제게 미룹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빨래 한 번 안 돌리고 저 돌릴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같이요. 예, 이거 올 샴푸로 조물조물 손빨래 해야 한다. 더운 물 안 되고 찬물로 해야 돼. 언니, 이거는 드라이 세제로 후다닥 헹구도 빨아야 돼요. 이거 비싼 거라 줄어들면 언니 책임? 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가씨가 하세요. 전 자신 없네요. 어머, 언니 진짜 너무하네. 내가 잘 지내던 방까지 빼주면서 이렇게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면 본인이 먼저 알아서 해주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손바닥만한 거 훅 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네가 그렇게 맘보를 못 대겠으니까 네 남편 앞길도 막는 거 아니냐. 하여간 제가 사업이 망할 팔자가 아닌데 사람 잘못 들여서 아주 인생길이 대차게 꼬였어. 그니까 엄마, 내가 저 언니 영 인상이 별로라 했잖아. 사람 꼬일 상 아니라고. 저러니까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 시누이의 돈 없는 말에 눈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최대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가 싸울 때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흥분하지 않는 놈이 이기는 거라 하셨거든요. 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면 펄펄 뛰던 놈도 깨갱한다고 하셨던 말이 기억났어요. 크게 숨 한 번 쉬고 말했죠. 그러면 아가씨도 만만치 않게 재수없는 인상이네요. 난 옆에 오빠라도 붙었지만 아가씨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나 재수없는 인상이면 그 나이 되도록 차 한 잔 마시자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니 안쓰럽네. 안쓰러우니 이 빨래는 그냥 제 거랑 같이 돌릴게요. 대신 손빨래는 못해요. 제가 아가씨 말대로 사람 꼬이게 착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러고 그냥 확 실크 손수건이며 스카프며 어머님이 손빨래 하라고 하셨던 망사 속옷까지 죄다 세탁기 안으로 넣어버렸습니다. 둘 다 놀라서 소리 지르며 말렸지만 탁 뿌리치고 그냥 냅다 스위치 눌러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세탁기 멈추고 꺼낸다 어쩐다 발광들을 하길래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거 아시죠? 진짜 예민한 실크는 뜨거운 물 조금만 닿아도 쪼글쪼글해지는 거요. 제가 삶는 빨래 냅다 눌러버려서 이미 뜨거운 물이 닿았더라고요. 쪼그레진 자기 물건 들고 황망해하는 꼴이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 난리치며 펄펄 뛰건 말건 저는 다시 빨래를 눌러놓고 바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삶는 빨래에 다들 3시간 반 동안 그냥 친정이나 가 있자 싶었습니다. 사실 제 상황이 이렇게 된 후에 친정과는 살짝 거리를 뒀습니다. 남편이 초기에 은근히 저희 아빠 돈을 탐내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외동딸이라 아빠는 늘 저한테 다 물려줄 거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몇 번 물려받을 돈, 물려받을 재산 이런 단어를 썼고요. 그런데 저 유산 받을 생각 없거든요. 물론 주시면 받겠지만 그걸 제가 맡겨놓은 것인 양 당당하게 요구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니라 저희 엄마가 받는 게 더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너 무슨 일 있지? 간만에 본 엄마는 역시 제 얼굴만 보고도 기분을 다 맞추셨습니다. 뭐 별일 아니라고 애써 말을 돌려봤지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니? 얼굴 보니 말 안 해도 알겠다. 엄마도 길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신다는 듯
그냥 한숨만 쉬고 마셨습니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좀 쉬니까 마음은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근본적인 것이 달라질 게 없으니 여전히 힘들긴 했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말로 득득 긁는 건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유, 일부러 저러는 건지 하여간 복없이 잘한 게 이럴 때 티가 나지. 이래서 집안 보고 결혼해야 하는데. 만보 쓰는 거 봐. 못된 만보가 가득 차서 아마 애도 안 들어서나 봐. 와, 다른 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 그 말은 정말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이건 선 넘었다 싶었는지 시누이를 쿡쿡 찌르며 제 앞에서 어디론가 데리러 가려 하더라고요. 제 만보가 못된 걸로 가득 차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니라 남편 소갈딱지가 꽉꽉 막혀서 씨도 못 부리고 있네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 얼굴도 뭐 말이 아니죠. 하지만 먼저 선빵 날린 게 제가 아니다 보니 신호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들어가서 큰 소리 좀 나길 은근 바랬습니다. 저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야 남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용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시누이가 날뛰면서 길길이 난리를 치는 소리라도 나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몇 주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남매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지도 않으면서 한 번씩 둘이 어디론가 가서 쑥덕거리는 게 잦아졌거든요. 저것들도 뭔가 꾸미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돈독해서 붙들어다 앉혀놓고 캐물을 사이도 아니고요. 이후에도 조금씩 이상한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시누이야 워낙 불붙은 개 같은 성격이라 한 번씩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바락바락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절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인데 글쎄 그걸 하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꿍꿍이, 남편의 의문스러운 행동, 시어머니의 속 긁는 행위에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하셨거든요. 공장에서 후배한테 일을 가르치시다가 당한 산재였습니다.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후배가 그냥 기계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저희 아빠가 그만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공장 내에 있는 CCTV를 통해 아빠 잘못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도 이실직고하고 공장 사장님이 보험을 들어 놓으셔서 다행히 치료는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힘들더라고요. 저랑 엄마는 아빠 회복에만 매달렸지만 아빠는 결국 2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2달 반이 저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그 액수가 꽤 컸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생전에 수혜자를 제 앞으로 해서 사망보험을 큰 액수로 들어 놓으셨고 공장에서 든 보험에서도 금액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엄마 앞으로 상속되는 재산과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다 계산해서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뭐든 철저히 준비하시는 아빠 성격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앞으로 떨어진 유산만 6억 정도 되었습니다. 너 그걸로 집 하나 사. 언제까지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네 아빠 살아생전에 너 지분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계속 그러셨어. 대신 네 명의로 해. 그래야 네 서방이 건드려서 사업자금 한다 어쩐다 말 않지. 사람이 그래도 깃들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일도 되고 그러는 거야. 엄마는 진지하게 저한테 집을 하나 사서 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 새끼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아빠 장례식장 와서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 어휴, 엄마가 돼서 딸한테 이혼하라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 너 그런 집에서 하루도 더 같이 살게 하고 싶지 않어. 남녀 사이야 모르니까 너랑 네 서방이 아직 서로 좋으면 너희 사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하겠냐만 그 집은 아니야. 왜?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장례식 때 왜? 네 시엄마랑 시누이가 와서 글쎄. 아휴. 엄마는 계속 화가 나시는지 가슴을 퉁퉁 치며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어쩐지 아빠 장례식 할 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빈소에 와서 1시간도 채 안 되게 있다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엄마 표정이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도 자꾸만 피곤해 보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며 들여보내 버리시더라고요. 물색 없는 남편은 들어가라고 하니 좋다고 쌩하게 가버리고 그때 사실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문상객들이 오고 엄마를 붙들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잊어버렸죠 뭐. 그런데 엄마가 얘기를 꺼내니 그때 상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장례식장에 와서 그런 얘기해도 치도곤을 맞을 건데 어떻게 사돈집 장례식장에서 어휴, 네 아빠 동료들이 다 공장 사람들이잖아. 잠바 입고 와서 한쪽에서 문상하고 뭐 좀 드시고 있는데 거길 흘끔거리면서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밥 먹는 거냐? 거지들 적선자리 같다. 부조금 다 모아봐야 관짝 하나 못 살 꼬라지다 그러는 거 있지? 그러면서 네 시어머니가 애비복 없어서 딸복도 없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네 아버지 보내는 자리만 아니었음 바로 머리채 잡았다.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고? 미친 것들이야. 너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지 말고 나와. 그리고 될 수 있음 거리 두고 살아. 저는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혼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제 돈이고 제가 결정하고 남편에게는 통고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자료를 남편이 받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왜 집을 알아봐? 분가하려고. 우리가 돈이 어딨어. 나 이제 간신히 빚 갚기 시작했는데 아직 3, 4년은 더 모으고 고생해야 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봐. 돈 있어. 아빠가 남겨주신 걸로 집 구할 거야. 장인어른 유산 정리 끝났겠구나. 그런 중요한 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신은 뭐 돈 날려먹을 때 나한테 말하고 날려먹었어? 여튼 집 구할 거고 난 분가하기로 결심했어. 당신 같이 나와서 살 거면 그렇게 살고 아님 여기서 살든가.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해.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살짝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 구해서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다는데 좋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당황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분가할 거라고 말한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얼마나 곰살 맞게 구는지 그러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목돈 생겼다고 그렇게 훅훅 쓰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그 돈은 진짜 필요한 데 쓰게 좀 세이브하고 우리 분가 좀 미루자. 아니, 남들은 자기가 안 살아도 재산 증식 목적으로도 부동산 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내 집 사서 내가 살고 싶은데 살겠다는데 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시기만 좀 조절하자 이거지. 당신도 이번에 아버님 보내면서 알았을 거 아니야.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옆에 계시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랑 이렇게 지내는 시간 길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엄마는? 그럴 거면 더더욱 분가해서 엄마 수시로 우리 집 놀러 오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제가 말로 지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그 다음 남편이 선택한 작정은 물질 공세였습니다. 결혼하고 수년간 결혼 기념일은커녕 생일도 한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난 지 며칠, 사귄 지 며칠, 먼저 고백한 지 며칠 이런 날짜까지 세어가며 꽃에 케이크에 갖다 주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데 헐요. 남매가 저 있는 거 모르고 말다툼하는 걸 듣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엄청 기막혔지요. 맘에 쏙 드는 집이 매물로 나왔는데 주말에는 가서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휴가를 낸 참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고 기존 인테리어도 손댈 곳이 없어서 거의 결정을 하고 집에 좀 일찍 왔는데 허라 남편이랑 시누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둘이 거실에서 언성을 높이느라 제가 집에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씨, 그 사망보험금 받으면 나 나눠준다며. 내 결혼자금 걱정 말라고 큰소리 뻥뻥 치길래 적금까지 깨서 빌려줬더니 이제 와서 뭐? 고스란히 집에 쏟아 넣어서 한 푼 줄 게 없다고? 미쳤어? 아, 그러면 어떡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한 3천 정도 어디서 빌려가지고. 3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30억도 아니고 3억이라도 속이 터질 판에 3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적어도 5억 이상은 보태줄 거라며. 예식장 꽃비용만 해도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이, 꽃은 좀 싼 걸로 하면 되잖아. 말이라고 해? 그 예식장은 꽃이 유명한데 거기서 꽃을 빼라고? 나 복장 터져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요. 아니 제 아빠 목숨값이라 지금 집 구하면서도 사실 눈물이 마르지 않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맞나? 아빠 돈으로 내가 살 집 구하러 다니며 좋아한다는 게 옳은 건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두 인간이 그런 말을 나누며 지네 돈인 양 찍고 까부는데 눈이 돌더라고요. 그대로 가방을 그 두 사람 앞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 뺨을 올려붙였어요. 남편은 당황했고 그 싸가지 팔아먹은 시누이도 그때만큼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고 그냥 여기서 저는 새 집 사서 이사가고 넌 여기서 그냥 너희 가족이랑 살라고 말이죠. 그때부터 거의 보름을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저한테 빌더라고요. 시누이랑 시어머니도 눈은 곱게 뜨진 않았지만 어쨌건 말로는 아무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고집대로 집을 구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한테 집을 조금 작은 걸로 가자는 둥,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만 시누이 지원을 해주자는 둥 말을 걸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말 할 거면 이혼하자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 말이 먹히지 않자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였어요. 별수를 다 쓰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며느리한테 버림받는 팔자라며 대성통곡도 하시고 저한테 모진 소리도 했습니다. 하나뿐인 시누이, 시댁에서 무시당하며 결혼하는 꼴을 기어이 봐야겠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저도 한마디 했죠. 어머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자기 복대로 타고 나서 결혼하고 사는 거라고. 제 복이 이 정도고 아가씨 복도 그 정도인가 보죠. 왜 아가씨 팔자를 저한테 빌붙으려고 하세요? 정 갈라서면 남인데. 그러자 또 모질고 독하고 못됐다고 서운하다며 한 소리 하셨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처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예식장, 결혼식 드레스 다 수준을 낮추기로 했어요. 저한테 비싼 가방이라도 사달라고 어깃장을 놓길래 또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건 제가 받아야죠. 저 결혼할 때 죽어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가방 사드린 거 어쨌어요? 아, 카드가 밀려서 추심 다가왔을 때 중고마켓에 팔았다고 했죠? 어머, 이거 어머님 알면 안 된다고 했던 비밀이었는데 제가 실수로 말을 해버렸네요. 전 그때 그걸로 해드릴 거 끝났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럼 혈육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심산이에요? 그이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저희는 결정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밀어버렸습니다. 둘이 작당하고 저 털어먹자고 할 때야 서로 좋았겠죠. 하지만 작당을 한다는 건 둘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남매 사이도 점점 틀어지는 게 보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사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어이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를 말이야. 왜? 잠깐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난번에 당신이 상견례를 안 와서 듣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전하는 걸 잊어서. 그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뭐가 있는데? 사실 시누이 상견례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대판하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뭐에 또 삐졌는지 딱 잘라서 넌 오지 말라고 하길래 안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진짜 어이없는 얘기가 오갔더라고요. 글쎄 제가 산 집을 신우가 산 집인 양 얘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된다고 결정하고 왔다네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서 있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와 글쎄 이러더라고요. 내가 명의를 바꾸랬니? 아니면 증여를 하랬니? 1년만 그 집 쟤한테 좀 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 안 될 말이죠. 제가 산 제 집에 제가 산 살림 들어가 있는데 그걸 왜 빌려줘요? 아니, 애초부터 그런 어이없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아니, 어이가 없긴 무슨 어이가 없어? 따지고 보면 너희 둘도 제 방으로 밀고 들어와서 빌려 사는 거잖아.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 집이랑 방이랑 같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제 집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난리예요? 좀 한 번이라도 시애미가 말을 하면 네 하고 수굿하게 듣는 법이 없어 넌. 우리 강서방이 집에서 지원을 못 받아 그렇지 개천에서 딱 욕 나올 사람이야. 인재라고. 한 1, 2년 뒷바라지 잘하면 3대를 먹여 살릴 인재인데 투자한다 셈치고 집 좀 편하게 살게 해주자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하냐고요. 아휴 답답해 진짜. 누가 네 집 뺏겠대? 빌려달라고. 대신 너희 부부는 다시 합가해라.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혀가 굳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양쪽 귀에서 스팀이 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미운 거 아시죠? 물색 없는 남편. 남편이라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인간이 옆에서 이러는 겁니다. 1년이잖아. 1년 금방 가. 1년 딱 호의 베풀고 평생 감사받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원래 사람한테 하는 투자가 가장 장기 투자고. 그 투자 너나 해. 아니 진짜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만 생각해? 가족이잖아. 가족이 서로 논의도 하고. 입 다물어. 논의? 가족? 자기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논의하고 그러지. 진짜로 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논의해 본 적 있어? 시끄러. 난 이사 나갈 거고 내 집에서 이 집안 사람 그 누구도 못 들어와. 당신도 오지 마. 어머니 합가요? 절대 안 해요. 그렇게 귀한 사위, 개천에서 용날 사위라고 찍으셨으면
그 사위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그 귀한 사위를 어디 밖으로 내돌려요? 합가는 딸 부부랑 하세요. 그날로 저는 제 짐을 다 싸서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이 펄펄 뛰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고 뒤늦게 시누이가 눈물바람에 발버둥을 했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싸우고 어쩌고 해도 마음 한켠에 애정 비슷한 뭔가가 남아 있었거든요. 애증이기도 하고 약간의 연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엄마 옆에서 얼굴 벌개져서 펄펄 뛰는 꼬라지를 보니 아휴, 천년의 정도 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학을 떼면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더니 딱 그랬습니다. 진절머리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이 뚝 떨어져서 저는 조용히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전적을 보면 이혼할 때도 못한다 어쩐다 난리를 떨고 재산이 어쩌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 명의를 일단 엄마에게 돌려놓고 최대한 남편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을수록 초라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결혼 생활 이후 집에 도움된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절 힘들게 한 흔적만 가득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꼼꼼하거나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동안 쌓여있던 문자, 서류 이런 걸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그게 그런데 또 증거들이 되어주더라고요. 하나하나 남편 모르게 이것저것 주워 모을 그즈음 저한테 한 남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도 아니고 회사 전화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와서 좀 당황했어요. 뭐랄까, 회사로 누구 찾는 전화 요즘 잘 안 오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리는 느낌과 함께 뭔가 쎄한 바람이 등 뒤에서 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여자의 촉이었던 모양이에요. 전화를 받고 한 10분 통화하는 동안 살짝 어질어질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길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신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얘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 정도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미룰 일도 아니고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어떠신지. 그러시죠. 어디서 뵐까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듣는 사람 없고 조용히 눈치 안 보고 길게 얘기할 만한 곳에 딱히 없어서요. 혹시 호텔 룸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시죠.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주소 찍어주시면 시간 맞춰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헛헛한 마음에 계속 헛웃음을 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들이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무슨 전화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조차도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정말 누구 덕분에 난생 처음 보는 남자랑 호텔방에서 저녁을 함께 먹게 될 일이 생길 줄이야. 제 인생도 참 스펙타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즉각 호텔 이름과 방 번호를 찍어 보냈고 저는 그날 저녁 그 호텔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중하게 저를 맞이한 남자는 테이블 위에 가득한 자료와 함께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반에 만나서 새벽 3시에 헤어질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분노는 하늘 끝까지 닿았고 너무 화가 나서 배고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얘기를 쏟아낸 남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할 얘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도와주실 건지 아니면...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지난 동지애로 악수를 나누고 그날 호텔 식장에서 조식으로 나온 황태 해장국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남편에게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나랑 이제 남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하룻밤의 시간이 1년 같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했거든요. 하지만 어이없는 인간들의 어이없는 짓은 한계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사갈 집이 사실 한 보름 전부터 비어 있습니다. 기존 집 주인이 이사 날짜가 엉켰다고 저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집을 좀 일찍 뺐어요. 저야 뭐 제가 어디서 돈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돈이 있었으니 잔금은 치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이런 얘기들은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집 명의도 엄마 쪽으로 해놓았고 저는 차근차근 집에 살림 채워서 준비해 들어갈 요량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집을 조금씩 꾸미는 게 저의 유일한 숨구멍이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다 답답한데 저 살 집에 살림 넣고 꾸미는 시간만큼은 숨통이 좀 트였거든요. 그날도 집에 뭐 하나 배달시켜 놓고 그거 들여놓으려고 갔는데 허라, 집 앞에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집인 양 비번을 누르고 있는데 제가 비번을 바꿨거든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어어하고 있길래 가까이 가서 일갈했습니다.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 비번 바꿨어? 바꿨으면 말을 해줘야지. 내가 왜? 그리고 이 집에 왜 와? 진짜 왜 그러냐? 아이, 너 진짜로 얘 신혼집 안 빌려줄 거야? 그냥 그 정도 화냈으면 이제 풀고 맘 좀 열어줘. 뭐? 아직도 그 얘기야?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한국말 안 하고 있어?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면 귀 막힌 척 하는 거야? 예, 알았어. 알았다고. 너 화난 건 알겠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애 볼모 잡아서 이러는 건 아니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협박?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너 여기 택배도 왔는데 들여놔야 하잖니. 들어가서, 응? 들어가서 얘기해. 아니요,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세요. 저 집은 못 들어가요. 아, 진짜 빡빡하게 왜 이래요? 나 파혼당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나 이 집 해가는 걸로 그 사람한테 다 얘기해서 이거 어그러지면 바로 파혼이라고요. 아니, 그래. 솔직히 살림 새 거 다 넣어둔 거 내가 쓰는 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더럽게 쓰나? 그리고 정 찜찜하면 나중에 내가 새 살림 받고 넣어주면 되잖아요. 집이 달아요? 그냥 1년만 쓴다니까요. 우리 신랑 될 사람 어차피 조만간 해외 발령 날 수도 있는 인재예요. 해외 나가면 바로 이 집 다시 들어와 살면 되는데 나 좀 시집 가게 협조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래. 아우, 너 애가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구니? 그리고 이 집 얘 빌려주고 나면 너희는 지금 나 사는 집 들어와서 살아. 나 시골 이모 집으로 갈 거야. 너희랑 합가 안 한다. 그래, 자기야. 엄마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자기도 한 발만 물러서라, 어? 엄마가 합가해서 같이 사는 거 당신이 불편해한다고 그 시골 가서 살다 오겠대잖아, 어? 그러니까 서로 한 발짝만 물러서서, 응?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모님 댁에서 사신다고요? 아이고, 저는 차라리 걔가 똥으로 메주를 써서 된장 담근다고 하면 그 말을 믿겠어요. 길어야 일주일, 아니 이틀도 안 돼서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치며 올라올걸요. 자기를 거의 없다 키우다시피 돌봐준 언니인데 시골집 더럽고 불편하다고 살면서 2번을 안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 그 이상을 산다고요? 아이고, 믿을 소리를 해야 말이죠. 더 이상 대답을 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고 귀찮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산 바라보며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겠다 하는 태도로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점점 흥분해서 펄펄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다. 돈을 안 줘서 예식장의 피로연 수준 낮춘 걸로 이미 시댁에서 미운 털 박혔다 등등.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쏟아내며 난리를 치길래 저도 모르게 하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버럭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지금 그 태도 뭐야? 무시해? 너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야? 그래, 너 이혼 툭하면 이혼한다고 나 협박하고 어깃장 났지? 좋아, 하자 이혼. 나도 너처럼 버릇 없고 예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대신 재산 분할 똑바로 해. 안 그러면 재판에 소송할 거 다 해서 내 목 다 찾아올 테니까. 아, 그래? 엄청 당당하시네. 그래, 하자, 이혼. 안 그래도 나 고민했거든. 그래도 평생 한 번, 아니다. 한 번은 아닐 수 있겠구나. 여튼 첫 결혼식이라고 사진 딱 찍었는데 이혼한 오빠 마누라가 사진에 박혀 있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결혼식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하지 뭐. 결혼식 전에 마무리 짓지 뭐. 뭐? 너 말 다 했어? 자, 피차 이혼하자는 합의는 됐으니까 그 다음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합시다. 저는 그렇게 벙찐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를 두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그래, 해라 이혼, 재산 반은 배우자 몫이다 이딴 소리가 들렸지만 끄념치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 놈 몰래 제가 조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한 건 아니죠. 호텔에서 저와 만났던 남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여자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죠. 즉, 제 남편이 대차게 유부녀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걸 상대방 남자한테 걸린 겁니다. 뭐 이 바보는 자기가 걸린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이 바보를 만나는 것 치고는 여자는 그래도 좀 똘똘하고 조심성이 있었나 봐요.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증거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어요. 제 남편은 참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허술한 사람이라 증거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천년의 사랑을 한다고 그 여자랑 나눴던 톡이며 문자를 다 인쇄까지 해서 바인딩까지 해놨더라고요. 세기의 사랑을 책으로 내려고 한 건지 어쩐 건지 컴퓨터에도 고스란히 사진과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얼마나 멍청하게 봤으면 숨기려는 노력도 안 하고 업무 파일이라는 성의 없는 파일 안에 다 넣어뒀더라고요. 누가 봐도 업무 파일 아닌데 말이죠. 여자랑 나눈 대화를 통해서 저는 남편이 왜 저와 이혼을 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이 확실히 저한테 와서 부부 재산으로 형성이 된 후 이혼을 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야 자기가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뭐 머리는 자기만 있나요? 그 정도 머리는 저도 있습니다. 한참 자기 엄마, 동생이랑 신나게 이혼하고 저한테 나눠받을 재산으로 뭘 할지 꿈에 부풀어 있을 그 사람에게 선물 하나를 보냈어요. 그동안 제가 모은 외도자료, 상대 여자의 남편이 모은 외도자료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자료만 보내면 서운하니까 거기에 살포시 소장도 얹어 보냈죠. 물론 소장과 자료만으로는 너무 약하니까 제 마음을 담은 쪽지도 썼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머리가 유인원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상대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리고 제 남편, 일하고 말하기도 싫은 그 사람은 요즘 각종 인적 네트워크 모임 다니면서 좋은 사람인 양 포장에 열 올리는 시기였고요. 그 여자도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스토리 마케팅이 어쩌고 하는 모임에서 만난 모양인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들 소위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문 나는 순간 뭐 업계에서 완전 낙인 찍히는 게 수순인 거죠. 아, 거기까지만 하면 혹 모자랄까봐 제 변호사 의견도 더해서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죠. 등기 도착 완료 문자가 오고 30분쯤 지났으려나 제 전화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문자에 남편 놈이 쉬지 않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꺼버렸죠. 어차피 이혼 마무리되면 이 번호 없애고 다른 전화번호 만들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제가 미리 말한 바가 있어 일절 응대하지 않고 바로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질긴 인간들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솔직히 이때만 해도 사과하러 왔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였어요. 제일 히트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가 글쎄 질질 울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빠가 미운 거지. 내가 미운 건 아니잖아요. 바람은 오빠가 피웠는데 왜 피해는 내가 보냐고. 좋아요. 나도 양보할게요. 내가 그 집 그냥 들어가서 산다고 안 할게요. 그냥 좀 싸게 빌려줘요. 1,000만 원에 나 그 집 빌려줘요. 네? 나 그 집 아니면 진짜 결혼 못한다고. 이래서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도 쓰레기인 모양이었습니다. 매매가 5억, 안에 들어간 살림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 그 집을 1년 들어가 살겠다면서 제시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집 아니면 결혼 못한다는 남자도 정상은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그 말이 제가 여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삶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뭐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는 인간이기는 했지만요. 남편 역시 머리가 없는 놈이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소장 날아가고 증거 다 날아갔는데도 끝까지 재산 분할을 외치길래 조용히 상대 여자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하나 수소문해서 슬쩍 소문을 흘렸어요. 그 소문 퍼져서 학교에 민원 들어가는 데까지 딱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소문 따위 상관 않고 어차피 터질 일이었다며 사표 내고 이혼 바로 진행했다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남편이 엄청 돈 많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알고 있었나 봐요. 이혼하고 제 남편이랑 재혼해서 떵떵거리며 살 마음에 빚내서 위자료 해주고 이혼한 거죠. 하지만 제 남편, 저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진짜 남는 건 사업 때문에 망해서 졌던 빚 3억 얼마뿐이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 불륜 증거자료 이후에 알아두었다고 하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 사는 집도 담보대출이 들어가 있어 정리해봐야 2, 3천 손해준다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과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연히 승소했죠. 억울하다, 법이 잘못되었다 난리를 부렸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준비도 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게 싫어서 먼저 준비하던 집도 빠르게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곳을 구했어요. 다행히 그새 또 몇 천이 올라서 저는 손해보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이었어요. 이혼하고 이사하고 회사도 다른 곳에서 좋은 제안을 받아 옮길 수 있었고요. 완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남편의 그 내연녀였던 여자, 그 여자의 남편이 얼마 전 소식을 하나 전해줬습니다. 그 내연녀가 제 남편의 실체를 알고 글쎄 고소를 했다네요. 혼인빙자 어쩌고 하는 걸로 고소를 하면서 글쎄 펄펄 뛰었대요. 신분이며 재산 다 속여서 자기 꼬셨다고 말입니다. 세계의 사랑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시누이는 결국 결혼이 엎어졌다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니 남자 쪽에서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시누이가 미저리처럼 들러붙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글쎄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뻥을 치고 그걸로 남자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거였습니다. 친구가 임신한 거 테스트한 테스트기와 사진까지 빌려서 완전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다 임신이 아니라는 거 들키고 집도 무산된 거 발각되고
이래저래 거짓말로 쌓은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졌으니 그 결혼이 유지될 수 있을 리가요. 그렇게 완전히 다 실패한 후 집에서 백수 건달 신분으로 신경질만 내고 있다네요. 어쨌건 저는 태어나서 요즘 가장 편안하게 사는 중입니다. 돈 걱정도 없고 속 썩이는 사람도 없고 신경 긁는 대상도 없고요. 그저 엄마랑 이렇게 가까이서 다정하게 살며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